자, 이제 어제까지는 이제 어쨌든 메모리 매니지먼트 유닛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그 실행에 필요한 페이지들을 이제 메모리로 가져오는 과정을 얘기를 했습니다. 실행에 필요한 페이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미리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실행하는 과정에서 메모리에 적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주소 오류가 발생하도록 하게 되겠고, 그 과정에서, 그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제 수압 디바이스로부터 해당하는 페이지를 읽어 들어온다. 그리고 읽어 오기가 완료가 되면 이제 그 내용을 페이지 테이블에다가 다시 갱신을 한 다음에 실행을 재개를 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실행을 한다. 뭐 이런 얘기를 어제까지 했습니다. 오늘 할 얘기는 그러면 이제 메모리가 무한정 있는 게 아니니까 이제 어떤 페이지를 메모리로 가져오려고 하면 반대로 메모리에 있던 어떤 페이지를 골라서 이제 스왑 아웃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페이지를 고를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이제 고르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오늘 이제 할 건데, 그걸 소위 말해서 이제 페이지 리플레이스먼트 알고리즘, 페이지 교체를 한다라고 그러는데, 이상적으로는 어떤 최적의 어떤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실제 프로세스들이 이렇게 실행을 하다 보면, 실제 실행을 진행을 하고 보면, 그 시점에 여기에 들어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나름대로 최적의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긴 하겠죠. 근데 그건 이제 이상일 뿐이고, 미리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 있는 최적이라고 하는 부분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 실행을 하고 봤더니 그때 이 순서로 해왔으면 제일 좋았겠구나. 이렇게 사후에 알 수 있는 얘기죠. 그래서 저기 최적 알고리즘은 그냥 이제 다른 알고리즘들이 얼마나 좋은지를 비교하는 비교 대상으로서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존재할 수가 없는. 근데 이제 실제 이제 프로세스들이 이제 메모리 상에 이렇게 이제 적재가 되고 실행을 할 때 보면 누차 얘기를 했는데, 메모리 사용에는 이제 지역성이 있더라. 그래서 어쨌든 이제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다 보면, 이제 특정 프로세스를 실행한다고 보면 그 프로세스가 차지하고 있는 메모리 공간을 아주 그냥 중구난방으로 확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특정 함수를 실행하는 동안만큼은 그 함수 내에서 계속 돕니다. 그리고 그 하나의 함수라고 하는 것은 대략 한 페이지에 들어있거나 최소한 바로 옆에 있는 인접 페이지, 두 개의 페이지에 걸쳐 있을 겁니다. 어차피 인접한 주소 공간이기 때문에 한 개의 함수를 구성하고 있는 그 명령어들은 어차피 인접한 주소에 있기 때문에 특정 메모리 프레임 한 페이지에 다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바로 인접한 페이지하고 걸쳐 있겠죠. 그러면 적어도 그 함수가 실행되는 동안만큼은 그 페이지들만 계속 쓰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역 변수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역 변수 같은 경우에도 보면 특정 함수에서 쓰는 그 전역 변수는 한정되어 있겠죠. 그 프로그램 전체로 보면 뭐 변수들이 많이 있겠지만 특정 함수에서 쓰는 변수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스택도 마찬가지. 특정 함수에서 사용하는 스택은 딱 일정한 부분에 한정되어 있겠죠. 그래서 어떤 프로세스가 실행하는 동안 그 프로세스가 액세스하고는 하는 메모리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구난방이 아니라 상당한 시간 동안 어떤 특정한 지역을 많이 사용을 하다가 딴 데로 이동해서 실행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메모리 사용에 대한 지역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정 시점에 보면 이제 사용하는 페이지들도 한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것이 예를 들어 함수 단위로 생각을 하게 되면 그 함수를 실행하는 동안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이제 페이지 폴트가 이제 자주 일어나지는 않아야 되는 거고, 너무 자주 일어나게 되면 스왑 인, 스왑 아웃 하는 시간 동안 때문에 속도가 너무 느려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스왑 아웃 대상을 고르는 문제도 이 지역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직전에 최근에 어떤 페이지가 사용이 됐다고 하면 이거 당분간 계속 사용될 가능성이 많은 거죠. 당분간. 그리고 어쨌든 프로세서가 실행을 하면서 이제 그 어떤 함수가 된다고 하긴 다른 함수로 이동하기 전까지는 계속 그 페이지들이 사용이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최근에 사용이 됐다는 얘기는 앞으로도 계속 사용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이에 근거를 해서 만든 것이 LRU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사용된 것들을 남기고 사용된 지가 오래된 것들을 선택을 하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최근에 제일 적게 사용된 놈을 고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Least recently used. 최근에 제일 적게 사용된 놈을 고르자 이런 얘기입니다. 줄여서 LRU라 그러는데 어쨌든 저러한 원칙을 갖고 실제 이제 적용을 해봤더니 꽤 잘 맞더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목적은 뭐냐 하면 페이지 폴트가 덜 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러려고 하면 앞으로 당분간 사용될 페이지들은 가능한 한 메모리에 남겨놔야 되는데 LRU를 적용해봤더니 실제 우리가 예측한 대로 잘 맞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들이 보면 그 변형들이 많이 있긴 한데 전부 다가 LRU에 근거를 해서 약간씩 바꾼 것들입니다. 근데 반대로 얘기를 하면 예를 들어서 그 MRU 같은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Most recently used 뭐 이런 것들도 이제 하나의 또 다른 이제 정반대의 개념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최근에 사용된 놈은 버려버리고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건 적어도 이 컴퓨터에서 가상 메모리에서 쓰는 데는 안 맞고 또 그런 것들이 잘 맞는 용도가 있을 수도 있긴 하겠죠.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이런 그 뭐 비디오 서버나 이런 데서 보면 이제 비디오 내용들을 이제 램에다가 캐싱을 하고 이런 데도 보면 이제 클라이언트들이 요청을 하게 되면 이제 비디오 서버에서는 디스크에 있는 내용을 읽어와서 보내줍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보게 되면 이제 많은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것들을 이렇게 뭐 캐싱을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최근에 한번 플레이해서 지나간 것은 역으로 플레이를 하지 않는 한은 안 볼 거다 뭐 이런 게 만약에 맞다고 하면 최근에 사용된 놈은 앞으로 안 쓸 거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이제 그 용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을 텐데 적어도 가상 메모리에서는 LRU가 잘 맞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LRU를 쓰게 되겠고. 근데 문제는 저렇게 하면 좋긴 하겠는데 이제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각 페이지마다에 대해서 사용된 지가 오래됐다는 것을 어떻게 알 거냐는 거죠. 그걸 알려고 하면 결국은 이제 어떤 페이지가 쓰였다는 얘기는 CPU가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면서 어떤 메모리 부분을 읽어왔거나 뭐 기록을 했거나 하는 작업을 했다는 얘기인데 그런 CPU가 메모리 쪽에 읽기 쓰기를 할 때마다 그 시간을 어딘가에 기록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지 그걸 보고 이 오래된 애를 비교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매번 메모리 읽기 쓰기 할 때마다 그 시간을 어딘가에 계속 기록한다고 보면 이게 자체가 이제 만만치 않은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별도의 메모리에다 기록한다고 보면 CPU에서 메모리 읽기 쓰기 할 때마다 이걸 다시 또 시간을 기록하는 작업을 한 번 더 할 거냐.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속도가 또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그걸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겠다라는 겁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맞는데 그럼 현실은 뭐냐? 해서 나온 것이 이제 에이징 알고리즘입니다. 그 MMU 자체는 보면 이제 그 MMU 그 회로 자체가 결국은 어떤 페이지를 읽기 쓰기를 할 때에 시간을 그때마다 기록은 못하지만 그때마다 시간을 어딘가에 기록을 못하지만 적어도 그 페이지 테이블에 이 페이지는 쓰였다 안 쓰였다 그거 표시만 해놓자 이거죠. 그래서 어쨌든 한 번이라도 사용이 됐으면 일단 그걸 1로 바꿔놓자는 겁니다. 표시를 해놓는 거죠. 사용이 됐다는 사실만. 사용이 된 게 또 사용이 되면 계속 1로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처음 이제 시작할 때에 해당하는 페이지 항목을 일단 해당하는 비트, 정확하게 말하면 액세스 비트입니다. 우리 앞에서 페이지 테이블 항목마다에 대해서 실제 이 페이지마다에 대해서 물리적인 메모리 주소가 어딘지에 대한 그 페이지 프레임 번호가 있고 추가적으로 밸리드냐 아니냐, 액세스가 됐냐 안 됐냐, 그 다음에 드롤티냐 아니냐, 즉 수정이 됐냐 안 됐냐 이런 비트들이 있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중에 액세스 비트. 그래서 페이지 테이블을 만들 때에 처음에 이제 그 비트를 일단 0으로 초기화를 해놓습니다. 운영체제에서. 그리고 이제 실행을 하다 보면 이제 특정 페이지 테이블 항목이 사용이 되게 되면 MMU가 그 비트를 살짝 1로 바꿔놓는 거죠. 따라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그 비트를 검사해 봤더니 1로 바뀌어 있어. 그러면 그 시간 구간 동안 쓰였네라고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비트가 여전히 0으로 남아있어. 그럼 최소한 그 시간 구간 동안 안 쓰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모든 페이지 테이블 항목에 대해서 A 비트를 다 0으로 쫙 클리어 시켜놓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한 1초 후에 검사를 다시 했어. 다. 검사를 했더니 어떤 것은 1로 바뀌어 있고 어떤 것은 0으로 남아있겠죠. 그러면 0으로 남아있는 것은 안 쓰였기 때문에 0으로 남아있는 페이지들에서는 그 1초 동안 안 쓰였다는 얘기고 그러면 안 쓰였다는 사실을 별도로 age라고 하는 어떤 그 필드가 하나 더 있다고 치면 거기다가 값을 하나 1을 증가시켜 주는 겁니다. 쓰인 지 오래됐다. 만약에 A 비트가 1로 바뀌어 있어. 아, 이건 최근 쌓였어요. 이제 사용이 됐어요. 그러면 age를 강제로 0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카운팅을. 예를 들어서 1초 간격으로 한 번씩 쭉 검사를 하면서 그 A 비트가 1로 바뀌어 있는 페이지는 최근에 쓰였으니까 나이를 다시 0으로 age를 리셋을 해버리고요. 그 다음에 여전히 0으로 남아있는 것은 age를 하나 증가시켜 주는 겁니다. 그렇게 쫙 다 바꾸고 A 비트를 다시 전부 쫙 또 0으로 클리어 시켜 놓는 거죠. A 비트를 쫙 0으로 클리어 시켜 놓고 1초에 다시 또 검사를 하면서 또 최근 1초 동안 또 A 비트가 1로 바뀐 놈은 age를 다시 0으로 바꿔버리고 A 비트가 1로 바뀐 놈은 age를 하나 증가시켜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일정한 구간 동안 이 작업을 반복하다 보면 최근 그 동안에 사용된 지가 오래된 것들은 age가 하나 계속 증가를 하게 되겠죠. 따라서 이제 스왑 아웃 대상을 고를 때 그 age 값을 보고 값이 제일 큰 놈을 고르면 사용된 지 오래된 걸 고르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1초라고 하는 얘기를 막연하게 했는데 적어도 그 1초 구간 내에서 어느 게 먼저 써 있는지 뒤에 써 있는지는 모릅니다. 적어도 1초 단위로 우리가 검사를 한 거죠. 그래서 원론적으로는 정확하게 딱 그 액세스하는 시간을 가지고 아주 미세하게 정밀하게 이렇게 이제 구별을 할 수 있긴 해야 되겠지만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 예를 들면 1초 단위로 해서 서로 비교를 해봐 가지고 그래서 age가 예를 들어 10이 됐다. 그럼 최근 10초 동안 안 쓰였다는 얘기죠. 뭐 그런 얘기입니다. age가 제로면 최근 1초 동안에 쓰였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주기적으로 한 번씩 그 모든 페이지 테이블 항목들에 대해서 A 비트를 0으로 클리어 시켜주면서 그 과정에서 1로 바뀐 것들만 0으로 A가 여전히 0으로 남아있는 것들만 age를 하나 증가시켜주자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age를 어디다 기록할 거냐 하는 것은 이제 또 별도의 자료구조에다 기록을 하면 되겠죠. 별도의 자료구조에 기록할 수도 있고 펜티엄 그 X86 CPU 같으면 그 MMU 테이블 항목 중에 OS라고 해서 딱 3비트를 비워놓은 게 있습니다. 뭐 그거를 이용할 수도 있고 그건 이제 운영 체제를 만드는 사람이 이제 어디에다가 이 자료를 기록할지는 그건 정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 1초라고 했는데 사실은 1초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하면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0.5초일 수도 있고요. 0.1초일 수도 있고 그건 뭐 적절하게 선택을 하면 될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면 이제 LRU의 그대로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예를 들어 1초라고 하게 되면 1초 단위의 그 해상도로는 이게 구별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적용할 수 있게 되겠고. 근데 이것도 이제 그러면 매 1초마다 또는 매 0.5초마다 아니면 또 매 0.1초마다 이걸 다 검사를 한다는 것 자체도 또 이게 꽤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더라는 거죠. 그게 바로 오버헤드입니다. 오버헤드. 추가로 들어가는 이제 작업이 되는 거죠. 이 오버헤드가 너무 클 수가 있겠더라. 이걸 좀 줄였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뭐 그걸 더 단순하게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그냥 그 중요하지 않다고 해서 이렇게 지우긴 했는데 그냥 age고 뭐고 없이 그냥 스왑 아웃 대상 고를 때 쫙 다 검사를 해서 그냥 그때 그 액세스 비트가 0으로 남아있는 놈 아무거나 고르자 이런 얘기죠. 즉 최근에 검사하고 난 뒤에 0으로 남아있는 것들과 1로 바뀌어 있는 것들이 있다고 하면 1로 바뀌어 있는 것은 그 냅두고 0으로 바뀌어 있는 것 중에서 아무거나 고르자 뭐 이런 게 이제 그냥 좀 더 단순화시킨 거죠. 앞에 것은 주기적으로 한 번씩 이렇게 계속 검사를 하면서 age를 증가시켰는데 그 작업마저도 없애버리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상대적으로 이제 원래 LRU의 취지에는 조금씩 더 좀 정밀도가 떨어지긴 하지만 이제 오버헤드가 작은 거죠.
주기적으로 검사하는 것도 없고 이렇게 해서 용도별로 OS에서 이제 좀 단순하게 해도 괜찮다 싶으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제 그 아까 에이징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비교적 뭐 저기 LRU에 굉장히 근접하면서도 이제 괜찮다라고 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주기적으로 계속 검사를 해야 되는 이 오버헤드가 너무 크니까 모든 메모리 페이지를 다 검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단순하게 하면서 좀 괜찮은 방법이 없을까 해서 나온 것이 이 세컨드 찬스 알고리즘입니다. 2차 기회 알고리즘. 그래서 이건 에이지도 사용하지도 않고요. 굉장히 간단하게 하는 건데 좀 더 자세히 소개하도록 하고요. 일명 클럭 알고리즘이라 그러기도 하고 그다음에 다른 하나는 뭐 워킹셋 알고리즘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현재 운영체에 쓰는 것들은 이것들입니다. 이것들인데 앞에 것들을 그러니까 LRU의 원래 취지는 그대로 개성을 하면서 좀 간단하게 만들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간단하다는 얘기는 실행 시간이 좀 오버헤드가 좀 줄여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 세컨드 찬스 알고리즘, 2차 기회 알고리즘을 이제 그 알고리즘 형태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대략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그림으로 그리게 되면 이제 페이지 프레임들이 이렇게 이제 쭉 있을 텐데 그래서 여기 쭉 돌아가면서 검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이 컴퓨터에 있는 모든 그 페이지 프레임들을 다 이렇게 쭉 다 이제 나열을 한 거죠. 돌아가면서 검사를 하는데 그래서 쭉 검사를 하고 다시 또 처음부터 검사를 하고 해서 계속 이렇게 이제 반복적으로 검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각 페이지 프레임마다 A 비트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현재 여기까지 검사를 했다. 그러니까 다음번에 검사할 차례 여기다라고 하는 표시가 하나 있다고 치게 되면 여기서부터 쭉 검사를 하고 다시 계속 돌아가면서 검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각 페이지 프레임들이 이제 사용이 됐으면 그 비트가 1로 바뀌었을 거고요. 사용이 되어 있지 않으면 여전히 0으로 남아 있을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부터 검사를 하면서 A 비트를 검사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검사를 하면서 이 A 비트가 1로 되어 있어. 이건 최근에 사용이 됐네. 그러면 이건 아니다 해서 이제 다음 거로 넘어가면서 요놈은 0으로 바꿔 놓습니다. 이거 검사를 해보고요. 또 이게 1이니까 또 0으로 바꿔 놓고 다음으로 넘어가고요. 이게 0이야. 그럼 요 놈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따라서 쭉 돌아가면서 처음으로 0으로 되어 있는 놈을 선택을 하고 대신에 또 검사를 한 것들은 전부 0으로 바꿔놓고 지나가는 거죠. 그리고 0으로 바뀌어놨지만 또 다시 또 검사를 해서 다시 또 한 바퀴 돌아오면 다시 이러면 또 1로 바뀌어 있겠죠. 일부는 사용이 됐으면 1로 바뀌었을 거고 그간에 사용 안 됐으면 0으로 남아있을 겁니다. 그래서 매번 필요할 때마다 검사를 해서 하나씩 선택을 해서 스왑 아웃을 시키되 그 빗들을 0으로 바꿔놓고 되게 되면 어쨌든 쭉 가다가 다시 또 끝까지 갔으면 다시 돌아오면서 다시 또 그동안에 1로 바뀐 것은 0으로 바꿔놓고 넘어가고 여전히 0으로 남아있는 것은 그걸 또 선택을 하고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 아까 말했던 에이지와 같은 이런 것들을 따로 관리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죠? 그리고 주기적으로 이 A bit들을 쫙 검사를 할 필요도 없고요. 간단한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왜 세컨드 찬스 2차 기회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냐면 우선 이제 돌아가면서 하니까 이제 클럭처럼 돌아가니까 클럭 알고리즘이라는 얘기도 썼던 거고요. 만약에 어쨌든 0인 놈이 발견이 되면 좋은데 하필이면 모든 페이지가 다 쓰였어. 그랬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다 쓰였어요. 그지? 그랬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도 못 고를 거냐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모든 페이지가 다 쓰였다고 하더라도 이거 검사를 해봤더니 이 사용됐으니까 0으로 바꿔놓고 다음 거 검사를 하고 이때 사용됐으니까 0으로 바꿔놓고 또 다음 거 검사를 하고 또 와서 또 검사를 해봤더니 0으로 바꿔놓고 다음 거 검사를 하고 한 바퀴 돌고 다시 원래대로까지 돌아온 거죠. 쭉 다 0으로 바꿔놓고 다시 돌아오니까 이게 안 쓰였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설사 모두가 다 사용이 됐다고 하더라도 한 바퀴 돌고 다시 오면 어쨌든 여기 놈이 발견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반드시 하나는 걸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컨드 찬스 알고리즘이라는 이름을 붙인 건데 기본 개념은 이거예요. 그래서
쭉 돌아가면서 이제 전체 페이지 프레임들을 쭉 검사하는 순서를 정해놓고요. 뭐 번호 순서로 해도 좋고요. 아니면 뭐 링키드 리스트가 돼도 좋고 검사하는 순서를 정해놓고 매번 검사할 때마다 그 A 비트가 0인 놈을 고르는 겁니다. 만약에 1로 되어 있으면 0으로 바꿔놓고 다음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필요할 때마다 어쨌든 최근에 검사하고 난 뒤에 어쨌든 이제 그 1로 바뀐 것은 그냥 넘어가고 최근에 검사하고 난 뒤에 여전히 0으로 남아있는 것 중에 하나를 고르게 되는 겁니다. 그거를 그대로 알고리즘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훨씬 더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그냥 가상적 이름을 붙였습니다. 페이지 프레임 엔트리라고 하는 구조체가 있다고 치고 버추얼 메모리 이제 다음에 검사할 그것을 넥스트 페이지라고 이름을 붙여본 겁니다. 지금 검사할 대상, 이 아까 이 포인터. 이것이 이렇게 가리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swap out 대상이 될 페이지를 선택하는 함수가 호출됐다고 치면 그러면 이제 selected가 지금 이제 선택이 된 그 이제 페이지 프레임이라고 보고요. 이것이 이제 처음에는 null로 시작을 한 다음에 이제 루프를 돌면서 그래서 이제 선택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while 해가지고 그놈이 아직도 0으로 남아 있으면 계속 반복을 한다 이런 얘기죠. 처음에 초기 값이 null 포인터였고요. 이것이 아직도 여전히 null 포인터 남아 있으면 계속 찾기를 반복하겠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지금 검사하고자 하는 것이 버추얼 메모리 넥스트 페이지니까 그 항목에 가서 거기에 있는 메모리 MMU 엔트리에 있는 그 정보를 하고 그 중에 액세서 비트가 몇 번째 비트냐 하고 이제 비트 단위로 엔드를 해보는 거죠. 액세서 비트가 있는 것하고. 액세스 비트는 이제 CPU마다 다르겠죠, 그죠? CPU마다 액세스 비트가 뭐 몇 번째 비트다 하는 것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하는 비트하고 엔드를 해봐가지고 0이 아니면 그 비트가 1로 세팅되어 있다는 얘기죠. 0이 아니면, 그 비트가 1로 세팅이 되어 있으면 그 비트를 0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거 역시도 이제 그 값을 end 이퀄 해가지고 그 해당하는 비트를 0으로 만든 tilde가 붙어 있죠, 그죠? 비트 단위로 뒤집어가지고 end를 해주게 되면 해당하는 그 비트만 0으로 바뀌는 겁니다. 나머지는 안 바뀌고 뭐 그냥 테크니컬한 걸 생략을 하고 어쨌든 액세스 비트가 1로 되어 있으면 그 비트를 0으로 바꾼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만약 그렇지 않다면 즉 그 A 비트가 설정이 안 되어 있다고 하면 selected를 그놈을 선택한 겁니다. 그놈을 선택하고 버추얼 메모리 넥스트 페이지는 그 현재 것의 넥스트로 바꾸준 거죠. 그 다음 거. 즉, 요놈은 이제 다음번 검사할 때는 그 다음부터 검사하겠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루프를 도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selected가 하나 선택이 되게 되면 그 시점에서 while 루프에서 빠져나와가지고 그걸 리턴해 주는 겁니다. 뭐 앞에 한 얘기를 그대로 이제 프로그램으로 옮겨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하면 된다. 그래서 2차 기회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뭐 아주 대단히 복잡한 게 아니라 뭐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겠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실제 이것이 보면 굉장히 간단하죠. 간단하면서도 아까 뭐 LRU가 굉장히 뭐 에이징이 어떻고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간단하고 비교적 뭐 쓸만하더라는 얘기입니다. 대신에 이제 단점은 어쨌든 이제 물론 LRU의 하고 조금은 이제 차이가 있을 수 있긴 하겠지만 이제 에이징이 아무래도 LRU에 좀 더 근접하긴 하겠죠, 그죠? 이제 어쨌든 그런 면에서는 에이징보다 조금 못할지 몰라도 굉장히 간단하더라. 그리고 해봤더니 상당히 괜찮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예를 들면 어떤 프로세스가 우선순위가 낮았어요. 우선순위가 낮으면 스케줄링 하는 과정에서 선택이 될 기회가 적겠죠. 선택이 될 기회가 적으면 자기에게 할당된 메모리를 사용할 기회조차가 없어. 따라서 우선순위가 낮은 프로세스에게 할당된 페이지들은 이 프로세스가 실행할 기회가 없어서 그 메모리를 사용하지를 못하고 그래서 나중에 봤더니 이거 안 쓰였어 그러고 뺏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우선순위 낮은 프로세서가 지나치게 이렇게 많이 또 이렇게 희생을 해야 되는 뭐 이런 문제들도 있을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스케줄링에서 의해서 발생하는 문제가 이게 페이지 리플레이스먼트 하는 데까지 영향을 미쳐버린 거죠. 그러니까 스케줄링이라는 것하고 페이지 교체는 사실은 좀 독립적이어야 되는데 이게 서로 그냥 연결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제 워킹셋은 이제 요거는 이제 프로세스 단위로 그럼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각 프로세스마다 할당된 메모리들이 있을 테고, 그래서 이 메모리들에 대해서 이 프로세스가 최근에 사용한 것이냐 아니면 사용한 지가 오래된 것이냐 이렇게 이제 나눈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프로세스가 실행되는 과정에서만 그 프로세스별로 따로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로세스가 실행이 되면서 예를 들어서 최근 10초간 사용이 됐으면 이건 워킹 셋에 들어와 있는 거고, 최근 10초 동안 사용이 안 됐으면 이건 워킹 셋에서 벗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당분간 사용하지 않을 거다라고 판단한다는 얘기죠. 그 단위를, 즉 최근에 일정한 구간 동안 사용된 페이지들을 워킹 셋이라고 한 겁니다. 따라서 워킹 셋에 벗어난 것들은 이건 당분간 안 쓸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 구간을 얼마나 정할 거냐 하는 것은 이제 뭐 10초가 될지 1초가 될지 아니면 1분이 될지 그건 이제 역시 그 상황에 따라서 이제 용도에 따라서 이제 선택을 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워킹 셋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냥 절대적인 시간이 아니고 이 프로세스가 실제 실행할 기회가 왔을 때, 즉 프로세스별 주어진 가상 시간이 되는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 이 프로세스에 할당된 메모리들은 이 프로세스가 실행하는 동안은 시계가 흘러가는 거죠. 그리고 스케줄링에 의해서 다른 프로세스로 넘어가면 일단 이 프로세스에 대한 시계는 정지라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그 가상 시간을 기준으로 봤을 때에 최근에 사용됐냐 안 됐냐를 따지는 거죠. 그래서 프로세서가 선택이 안 돼가지고 실행을 못하고 있을 때는 그 시간이 안 흘러가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실제 프로세서가 실제 하는 와중에 최근에 사용된 것들만 따져보자. 이 프로세서가 스케줄링에서 선택이 안 돼서 실행을 못한 거 그건 이 프로세서 책임이 아닌 거죠. 그래서 프로세스가 실행을 하는 그 시간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시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최근에 사용됐냐 안 됐냐를 따지게 되겠고, 그래서 이제 스왑 아웃 대상을 고를 때는 이제 각 프로세스마다 할당된 메모리들이 각 프로세스별 워킹 셋에 들어간 놈도 있고, 그 워킹 셋에서 빠진 것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워킹 셋에서 빠진 것들은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시간 구간을 10초로 예를 들어 주었다라고 하게 되면 그 10초 동안 10초 이내에 사용된 것은 워킹 셋인데 예를 들어서 그것이 한 20초 전부터 사용되지 않았다 또는 30초 전부터 사용되지 않았다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게 20초 전인지 30초 전인지는 어차피 사용한 지 오래된 것이지 그게 그 아니면 1분 전인지 하는 것들은 큰 의미가 없더라. 그렇다면 워킹 셋에 포함되지 않은 것들은 그냥 그 중에 아무거나 고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각 프로세스별로 할당된 그 워킹 셋에 포함된 것들은 남겨놓고 워킹 셋에 포함되지 않은 것들 중에 아무거나 고르자 뭐 이런 것이 이제 워킹 셋의 기본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워킹 셋을 관리를 해야 될 텐데 결국은 이제 프로세스별로 이제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세스별로 그 일종의 에이지를 관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세스별로 할당된 페이지들에 대해서 관리를 해가지고 이 시간이 오래된 것들만 어떤 에이지가 일정한 크기 이상으로 되게 되면 워킹 셋을 빼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아까 처음 에이징은 뭐냐면 모든 페이지 프레임을 다 검사를 해야 됐는데 지금은 프로세스별로 따로따로 이제 프로세스만 검사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그 오버헤드가 좀 작은 거죠. 특정 프로세스만 검사하면 되니까. 자, 그러면 이제 실제 OS는 어떤 것들을 쓰냐? 그런 소개를 하는 건데,
대체로 이제 2차 기회 알고리즘 또는 워킹셋 알고리즘 이것을 잘 적절하게 이제 결합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그래서 초창기 유닉스 OS들은 보면 대부분 2차 기회를 썼었어요, 실제. 그걸 많이 썼었고. 그 다음에 그 윈도우즈 같으면 또 현재 윈도우즈 버전이 어떤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하여튼 초창기 윈도우즈 버전입니다. 거기서는 보면 2차 기회를 주긴 주되 프로세서별로 따로 두자. 프로세서별로. 그래서 각 프로세서별로 할당된 메모리들 내에서만 따로따로 2차 기회를 적용을 하고 그러면 그럼 프로세서별로 메모리를 얼마만큼 할당해 줄 거냐는 문제가 생기죠. 아까 전체를 2차 기회를 하게 되면 그냥 한 통 속에 넣고 어쨌든 뭐 최근에 사용되지 않은 것을 그냥 골라서 그냥 아웃시키다 보면 어떤 프로세서는 메모리를 뺏기고 뭐 어떤 것은 더 추가되고 이렇게 하게 되겠죠. 근데 지금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윈도우즈처럼 프로세서별로 아예 메모리를 딱 그 일정한 양만큼 할당을 해줘 버리고 그다음에 각 프로세서는 자기에게 할당된 것 내에서 추가로 메모리가 필요하면 일부를 골라서 버리고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면 프로세서별로 2차 기회를 적용하면 이제 프로세서들 간에 아까 말한 것처럼 우선순위가 낮아서 뺏기는 문제, 즉 스케줄링에 의한 영향을 일단 배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대신에 이제 각 프로세서마다 그러면 얼마만큼의 메모리가 적절한지를 또 할당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각 프로세서별로 얼마만큼의 페이지를 나눠줄 거냐. 현재 이 램은 1GB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 뭐 10,000개의 페이지가 있는데 이것을 프로세서들한테 나눠줄 때 이걸 몇 개씩 나눠줄 거냐. 프로세서마다에 대해서 보면 뭐 중요한 프로세서도 있고 덜 중요한 것도 있을 수가 있고 또 프로세서의 특성상 그 지역성이 아주 높은 프로세서도 있고 지역성이 떨어진 놈도 있을 겁니다. 프로그램의 특성상 프로그램 자체가 특정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계속 쓰는 놈이 있고 어떤 것은 막 또 중구난방으로 쓰는 프로세서들 있을 수 있겠죠. 그런 특성에 따라가 적절하게 잘 배분을 해주는 작업 그런 작업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할지는 그건 또 역시 경험적으로 이제 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지역성이 떨어지는 놈은 많은 페이지 프레임들을 막 오락가락하면서 쓰는 놈들은 또 상대적으로 좀 더 많이 줘야 되겠죠, 그죠? 또는 우선순위가 높은 프로세서는 또 상대적으로 좀 더 많이 줘야 될 거고, 뭐 그런 적절한 선에서의 조절하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리눅스에도 보면 또 이게 버전별로 계속 바뀝니다, 사실은. 그리고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우리가 뭐 3.0대 버전들은 또 좀 달라질지 몰라요. 어쨌든 뭐 기본 컨셉은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데 옛날 2.2 같으면은 기본적으로 2차 기회 알고리즘을 그대로 똑같이 쓰긴 써되 이제 그 검사하는 것을 어쨌든 메모리가 좀 많은 프로세서들을 많이 가진 프로세서를 먼저 검사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약간씩은 이제 좀 조정을 했고요. 커널 2.4로 넘어오면서는 이거를 이제 소위 말하는 워킹셋하고 유사하게 각 프로세서별로 이것이 액티브냐 인액티브냐 뭐 이렇게 이제 구별을 해서 역시 또 최근에 사용이 됐으면 액티브에 남겨놓고 사용된 지 오래됐으면 인액티브로 옮기고 액티브라고 하는 것은 활성화되어 있다는 얘기고 인액티브는 별로 활성화가 안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렇게 해서 구별을 하고 그래서 스왑 아웃 대상을 고를 때는 인액티브 중에서 적절한 방법으로 이렇게 뭐 고르자 뭐 이런 것들을 적용하기도 하고 뭐 갈수록 조금씩 복잡해집니다. 복잡해지는데 어쨌든 기본 컨셉은 LRU에 근거를 하고 있고요. 모든 것들이 다.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현실적으로 적용을 하면서 좀 더 오버헤드가 작은 거. 그 다음에 프로세스들 간에 뭐 이렇게 뭐 그 우선순위에 의해서 뭐 좀 이렇게 영향을 받는 것을 좀 줄이고 뭐 이런 것들 관점에서 그 다음 물론 당연히 페이지 폴트가 덜 나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여러 가지 조금씩 바꿔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본 컨셉은 아까 말한 것처럼 LRU에 근거를 하긴 하되 실질로 적용하는 데서는 대충 2차 기회나 워킹셋 이것들 약간씩 변형을 시켜서 쓰고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추가적으로 좀 더 몇 가지 좀 이제 그냥 생각을 하고 넘어가야 될 항목들이 되겠습니다. 우선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스왑 아웃 대상을 고를 때에 모든 페이지 프레임을 한 통에 넣고 볼 거냐 아니면 프로세스별로 따로따로
구별해서 볼 거냐. 이거 이제 선택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워킹셋 같은 데서 보면 어쨌든 프로세서한테 할당된 것이 예를 들어서 뭐 그 100개의 페이지 프레임이 있으면 이 프로세서가 추가로 뭐가 필요하면 내가 가진 것 중에 하나를 내놓고 하나를 가져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로세서별로 따로 관리할 거냐. 안 그러면 전체를 한 통에 놓고 할 거냐. 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전체를 놓고 대상으로 하면 시스템 전체로 보면 어쨌든 상대적으로 최근에 사용된 것들을 남겨놓고 오래된 것들을 고르는 면에서는 유리할 텐데 대신에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우선순위가 낮은 것 프로세스들이 실행할 기회가 없어서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또 이렇게 또 더 많은 그 피해를 보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뭐 효과도 있고 대신에 프로세스별로 따로 관리를 하게 되면 프로세스별로 어떻게 잘 양을 전체를 이게 배분을 할 거냐에 대한 그런 고민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프로세스 개수인데 이거 사실은 이제 지금 현재 OS에서는 사실 해당이 아닌 얘기인데 그 가끔씩 보면 책에 이제 트래싱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이게 뭐 어떤 뭐 무슨 그 시험에도 그 기사 시험 이런 데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이거에 대한 의미를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 가지고 트래싱이라는 용어를 좀 소개하기 위해서 넣어놓은 건데 트래싱이라고 하는 것이 휴지통에 버리는 거죠. 완전히 쓰레기로 만드는 거다 이런 얘기인데 장기 스케줄러가 연결시켜 가지고 실행하는 프로세스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에 한 프로세스당 돌아가는 페이지 개수는 줄어들겠죠. 당연히 페이지 폴트가 더 많이 날 겁니다. 그잖아요, 그죠? 많은 프로세서가 10개의 프로세서가 실행하면서 나는 페이지 폴트하고 메모리는 똑같은데 100개의 프로세서가 실행하면서 발생하는 메모리 폴트하고 비교를 하면 부자가 훨씬 더 많이 나겠죠. 근데 이제 그 앞에 이제 장기 스케줄러 얘기할 때 옛날 OS에 대한 얘기인데 어쨌든 이제 실행해야 될 작업들이 이제 프로세서로 생성이 되지 않고 일단 그 대기라고 있습니다. 아직 프로세서로 만들어지기 이전 상태. 작업 지시는 내려왔지만 주르륵 그 쌓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원래 이제 옛날 OS들은 보면 이 CPU라고 하는 것을 가장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원래 목적이었기 때문에 입출력 작업하는 프로세서하고 CPU에서 실행을 하는 프로세서가 적절히 잘 섞여야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빨리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CPU로 계산하는 작업 프로세서가 진행하는 동안 입출력 작업도 같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입출력 작업하는 프로세서만 왕창 있다고 하면 입출력 작업하다가 보면 정작 실행이 가능한 즉 레디 상된 프로세서가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게 되겠죠. 입출력 작업을 하는 프로세서만 잔뜩 몰려 있다고 하면 그러면 실제 레디 상태인 프로세서가 없게 되겠고 그럼 CPU는 그동안 놀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잘 이제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지시가 왔지만 아직 프로세서로 생성되지 않은 것들이 쌓여 있다고 하면 어쨌든 실행 가능한 것이 있을 확률은 새로 프로세서를 하나 더 가져오면 그러니까 이제 CPU 활용률이 떨어지게 되면 즉 입출력 작업하느라고 실행하고 이제는 레디 상태인 프로세서가 없으면 새로 하나 더 생성시켜서 그놈을 실행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CPU 활용률이 떨어지게 되면 즉 모듈이 다 입출력 대기 상태에 가고 실행할 게 레디 상태인 것이 없는 상황들이 수시로 발생을 하게 되면 그럼 CPU가 놀고 있으니까 그때마다 새로 프로세서를 만들어서 가져올 수가 있겠다. 프로세서 개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CPU 활용률이 떨어지면 프로세서 개수를 늘려주는 게 유리할 겁니다. 근데 프로세서 개수가 늘어나면 페이지 폴트가 많이 납니다. 페이지 폴트가 많이 나면 입출력도 많이 해야 되잖아요. 수압 인, 수압 아웃을 하니까. 그래서 페이지 폴트가 많이 나서 막 입출력 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려. CPU 활용률이 떨어지네. 프로세서 하나 더 만들어. 그랬더니 또 페이지 폴트는 더 많이 나요. 그래서 갈수록에 프로세서 개수가 늘어나면서 오히려 활용률이 확 떨어지는 겁니다. 정상적으로는 프로세서 개수가 많아질수록에 레디 상태인 프로세서가 있을 확률이 높고 따라서 CPU는 열심히 일을 많이 하겠죠. 그래서 점점 CPU 활용률이 좋아져야 되는데
일정한 선 이상 넘어가게 되면 이제 페이지 폴트 때문에 오히려 더 성능이 떨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정말로 이제 실제 필요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스왑 인, 스왑 아웃 하느라고 시간 다 보내는 거죠. 그래서 트래싱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개수가 일정한 이상 개수를 넘어가게 되면 트래싱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다. 그래서 프로세스 개수를 너무 많이 늘리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요즘 OS들은 이제 뭐 그냥 프로세서 생성 요청이 오면 무조건 그냥 일단 만들고 보는 거지요. 그래서 사실은 프로세스 개수에 대한 것은 시스템 자체가 최대한 만들 수 있는 한계가 있다고 하면 그 이상은 안 되겠지만 어쨌든 제한을 하지 않고 그 상황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판단하는 겁니다. 사용자가 또는 시스템 관리자가 이거 뭐 문제가 있다 그러면 프로세서를 생성을 못하게 한다든지 이제 사용자가 적절하게 개입을 하는 것이지 OS가 자체적으로 하는 건 없습니다. 그다음 이제 페이지 크기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앞에서 뭐 1kB짜리를 쓰냐, 4kB짜리를 쓰냐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 페이지 크기가 크게 되면 한 단위 페이지가 크게 되면 페이지 개수는 줄어드는 거죠. 같은 1GB인데 1kB짜리 페이지를 만들었을 때는 100만 개인데 4kB짜리를 만들게 되면 그것의 4분의 1만 하면 되는 거죠. 개수로 보면. 그래서 페이지 크기가 클수록에 테이블 크기는 줄어드니까 유리할 겁니다. 반대로 단위 페이지 크기가 또 크게 되면 기본 입출력 단위가 이제 큰 사이즈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대신에 이제 그 크기가 작아지게 되면 정말로 꼭 필요한 부분만 메모리를 가져올 수 있겠다. 4kB라고 하게 되면 사실상 일부만 쓰고 나머지 3kB는 사실은 실제 사용하지 않을 건데도 막 같이 딸려오는 수가 있긴 하겠죠. 그죠? 그래서 또 작으면 작을수록 꼭 필요한 만큼만 가져온다는 장점도 있을 수가 있고 적절한 선에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선택은 이제 실제 운영체제를 만드는 사람이 선택하는 게 아니고요. CPU마다 보면 이 CPU에서는 이 CPU에 있는 MMU 로직은 페이지 크기를 얼마로 한다. 정해져 있어요. 그냥. 보통 보면 4kB를 요즘 일반적으로 많이 쓰고요. 옛날에는 뭐 1kB를 많이 썼었는데 요즘 램 용량이 커지면서 페이지 사이즈도 이제 커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운영체제를 만드는 사람이 사실은 선택하는 게 아니고 CPU를 설계하는 사람이 고민해서 만들어요. CPU 설계하는 사람이. 그래서 요즘 상황에서는 아마 페이지 크기가 한 4kB가 제일 유리할 거야 해서 그냥 아예 MMU, 그러니까 CPU에 포함되어 있는 MMU를 설계하는 단계에서 아마 그냥 결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운영체제를 만든 사람은 그 칩을 쓰는 한 그게 맞추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 입출력 인트락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건 이제 그 DMA, 우리 저기 앞쪽에서 보면 그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라고 해서 DMA 얘기를 했었습니다. 디스크 컨트롤러가 대표적인 경우인데 이제 운영체제에서 이제 어쨌든 디스크에다가 어떤 부분을 읽어서 메모리로 가져와라 라고 명령을 보내면 이제 디스크 컨트롤러는 열심히 읽어다가 해당한 메모리에 막 집어넣겠죠. 근데 어떤 프로세스가 요청한 메모리 영역에다가 이렇게 막 읽어오는데 하필이면 이 프로세스가 그 디스크 내용을 읽어와야 될 그 메모리 프레임이 스왑 아웃 대상에 선택이 돼서 스왑 아웃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 근데 그 내용은 디스크 컨트롤러는 모르는 거죠. 그냥 열심히 거기다 그냥 갖다 넣기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그 입출력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페이지 프레임은 그 스왑 아웃 대상에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입출력이 일어나는 부분들은 락킹을 해서 스왑 아웃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자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그 실제 OS에서는 이제 어떻게 처리하냐면 여러 가지 이유로 요 다음에 이제 파일에서 나오겠지만 어떤 프로세스가 파일을 읽어달라고 요청을 하면 디스크 컨트롤러에게 그 내용을 읽어서 이 프로세스의 메모리를 바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OS는 일단 커널 내부의 버퍼로 읽어드립니다. OS는 일단 디스크 컨트롤러에게는 커널 내부의 어떤 버퍼에다가 읽으라고 요청을 해놓고 읽기가 완료가 되면 그러면 그 내용을 해당하는 프로세스 영역으로 다시 복사해 줍니다.
요 얘기는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뭐 디스크 캐시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실제 디스크 컨트롤러가 입출력하는 대상은 메모리가 커널의 일부에다가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 커널은 스왑 아웃 대상이 아닙니다. 커널은 항상 메모리에 있어야 돼. 그래서 사실상 그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아예 그 I/O 인터락 문제를 아예 해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I/O 작업은 일단 커널 영역에다가 읽기나 쓰기를 하고 그 다음에 커널에서는 해당하는 프로세서하고 다시 그 내용을 복사를 해주거나 이렇게 하는 작업을 다시 해주는 이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스왑 아웃 대상이 아예 아닌 그 커널 영역에다가 이용을 한다. 이런 방법들을 실질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운영체제가 아니고 그냥 일반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 때 우리가 한번 좀 관심을 갖고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요 두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결과는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떤 A라고 하는 배열이 있는데 그 1024x1024 2차원 배열입니다. 이거를 뭐 적절한 값으로 초기화를 한다 치자 이거죠. 그래서 2차원 배열이니까 A, I, J를 뭐 1로 만든다고 하게 되면 그 I와 J를 각각을 다 0부터 1024까지, 0부터 1023까지, J도 0부터 1023까지 바꿔가면서 하면 전체를 다 어떤 값으로 초기화를 하는 게 되는 거죠. 밑에 건 똑같은데 뭐가 다르죠? I와 J 위치가 서로 바뀌어 있습니다. 어쨌든 논리적으로 결과는 똑같아요. 논리적으로. 근데 실제 실행을 할 때에 운영체제 입장에서 보게 되면 페이지 폴트가 어느 한쪽에 월등히 많이 납니다. 2번이. 실제 이제 이런 2차원 배열이 만들어질 때 보면 이제 어떻게 할당이 되냐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A라고 하는 2차원 배열이 되겠는데 이렇게 쭉 하게 되면 제일 첫 번째 것은 A 00이 되겠고요. 실제 이제 컴파일러가 2차원 배열을 위한 메모리를 이제 지정할 때에 이렇게 배열한다 이거죠. 순차적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다가 이제 A 10 나오고 A 11이 나오고 쭉 내려가다가 마지막에 이제 뭐 A 1023 1023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번호가 보면 이제 뒤에 쪽 번호가 연결된 순서대로 쭉 인접한 영에 배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A00이 나오고 A01이 나오고 그다음에 A10은 여기서 나오고 A11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따라서 앞에 방법으로 하게 되면 결국은 I가 0에서부터 1023까지 바뀌면서 J가 0부터 1023까지 바뀌는데 결국은 J가 계속 먼저 바뀌고 그다음에 I가 가끔씩 바뀌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앞에 방법을 하게 되면 차례대로 이렇게 채워 나가는 겁니다. 차례대로. 얘가 채우게 되겠죠. 그럼 적어도 앞에 이만큼 채울 때까지는 전부가 다 메모리상에는 같은 페이지입니다. 상당한 개수를 할 때까지 계속 같은 페이지를 계속 사용을 하고 다시 또 페이지를 바꿔서 또 쭉 사용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상당한 시간 동안 같은 페이지를 연달아 쭉 쓰는데 반해서 2번을 쓰게 되면 뭐 예상하다시피 이거 먼저 1로 만들고 이거 1로 만들고 띄엄띄엄 가면서 1을 쫙 만들어주고 다시 또 1, 1, 1, 1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천방지축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워킹 CS로 보게 되면 앞에 방법은 특정한 구간 동안 한 페이지만 있으면 돼. 뒤에 방법은 1024페이지를 다 쓰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쓰기 때문에. 당연히 2번이 페이지 폴트가 많이 나겠죠. 2번이 훨씬 워킹 셋이 큰 겁니다. 그죠? 그래서 프로그램 작성할 때에 이렇게 하면 아주 안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응용 프로그램 만들 때도.
근데 다행히도 보통은 프로그램 짤 때에 굳이 뒤에 인덱스를 앞에 먼저 넣지는 않죠.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이렇게 그냥 짜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상당히 프로그램 실행이 느려질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응용 프로그램을 짤 때도 이게 이제 가상 메모리의 그 페이지 폴트 메커니즘이나 이런 것들을 좀 알게 되면 이왕이면 조금 더 속도가 빠른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 때에 이러한 경험들이 필요한 겁니다. 뭐 디맨드 세그멘테이션은 뭐 똑같은 얘기를 그대로 적용하는데 단위가 페이지 단위가 아니라 세그먼트 단위다. 요 얘기가 끝이고요. 그 수압 디바이스에 그러면 이제 수압 아웃 된 것을 어떻게 이제 이건 기술적으로 운영체제 내에서 표현할 거냐 하는 그런 이제 테크닉을 조금만 소개하는 건데 이건 그냥 단순히 이거 테크닉입니다. 한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제 페이지 프레임이 페이지 테이블이 있으면 거기마다에 대해서 이제 이런 식의 정보를 매 페이지마다 기록을 하고요. 그래서 요 밸리드일 때, 유효할 때는 앞에 있는 비트들이 이제 이런 식의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제일 상위는 뭐 어떤 페이지 프레임 번호가 나오고 뭐 라이트 비트, 액세스 비트, 덜티 비트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수압 아웃이 됐다고 하면 특정 페이지가 그럼 디스크 상에 어디에 그게 기록이 되어 있냐 하는 정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페이지는 디스크에 수압 디바이스 어디 가면 있다. 그 정보를 어딘가에 기록해놔야 돼. 몇 페이지마다 이 페이지는 디스크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지. 그 수압 파티션 속에 어딘가에 기록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몇 페이지마다 디스크에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지 알아야지만 페이지 폴트가 날 때에 거기서부터 읽어올 수 있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기록하는 방법의 하나로서 이 항목을 그대로 이용하는 겁니다. 어차피 이게 1일 때는 상위 비트들의 의미가 있지만 0이면 상위 비트는 의미가 없죠.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유효하지 않은 페이지인데 만약에 수압 아웃이 있다고 하면 그 위에 이 15비트를 이용을 해서 거기다가 디스크 수압 파티션의 몇 번째 블락에 가면 있다는 정보를 여기다 살짝 기록해 놓으면 나중에 이 항목이 선택이 돼가지고 인밸리드에서 페이지 폴트가 나면 어디서 읽어올까? 이거 정보를 갖고 해당하는 파티션에 찾아서 읽어올 수가 있겠다 이런 얘기죠. 이건 이제 실제 운영체제를 만드는 사람들이 이제 이런 식의 테크닉을 쓸 수가 있겠다 이런 얘기입니다.